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둔촌주공 대출 때문에 난리 나는데 사실일까요? 당연히 사실이죠. 왜냐면은 대출이 안 나와서. 그래서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금융당국의 대출 제한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거짓입니다. 정부가 열심히 대출 제한해가지고 부동산 잡는 척 하고 있는 건데, 혹은 정부 금융당국에다 압박 줘서 그런 건데 은행권이에요. 은행권의 대출 제한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둔촌주공 아파트가 있어요. 얘가 뭐 13억이다. 분양을 받았을 때. 네? 전세가 지금 한 6, 7억 하고 있죠. 그러면 나머지 한 6, 7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보통 근저당 껴요. 한 3, 4억씩. 그리고 전세 놓는 거예요. 그래서 둔촌주공 전세 구해보신 분들 보면은 중개사들 그런 이야기 꽤 할 겁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아마 껴있을 거예요. 잔금 때 근저당 낀다는 이야기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요 6, 7억의 전세가 들어와야지 자금 계획이 맞는데, 요 6, 7억의 전세가 들어와 줘야 될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다? 보통 한 2억 정도 가지고 플러스 전세 자금 대출 한 4, 5억 받아서 들어올 만한 사람들, 한 3억 가지고 3, 4억 받아가지고 들어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근데 이 대출을 안 내준다고요. 그러면은 6, 7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죠.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가능해지게 되는 거고, 요즘에 전세가 올라간 이유가 대출 때문이기 때문에 대출을 안 내면은, 대출을 안 받으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 정도 입지에 못 들어가는 게 맞죠? 6, 7억 현금 가지고 있으면은 강남도 들어갈 수 있죠. 대출 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요가 줄어든다. 근데 자, 제가 분명히 방금 동일 매물 묶었습니다. 여기 동일 매물 묶기에 체크한 거 보셨죠? 매매가 552건, 전세가 2545건, 월세가 1226건. 전월세 동시에 났다고 해봅시다. 전세도 놓고 월세도 똑같은 사람이 났다고 치더라도 2545건이죠. 일반 분양분이 4786개였는데 2500건이 나왔단 소리예요. 즉 반 이상은 전세 놓으려고 생각하고 들어갔던 거다. 왜냐면은 정부에서 둔촌주공 살리기 하면서 실거주도 풀어주고 전매도 풀어주고 다 풀어줄 거다 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이 꼬라지를 보니까 실거주 그거 연장 안 해주면 여기서 개작살이 나게 생긴 거고, 둔촌주공 살리기 했는데 둔촌주공이 개작살이 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둔촌주공 작살나면 다른 데 분양도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저기가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둔촌주공만 죽어라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태형건설 살아왔던 건 둔촌주공한테는 악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태형건설 이번에 자본 잠식 해소되면서 어느 정도 했다는 소리는 정부가 느끼기에는 태형건설 살아왔으니까 태형건설도 상징적이었죠?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 들면 어떻게 돼요? 굳이 둔촌주공 살리기를 또 안 할 수도 있다. 기사에서도 둔촌주공으로 나오죠. 그래서 아까 뭐 물어보신 게 얘뿐만이 아니라 입주 시기 되면은 전세 대출 되게 해줘서 또 살려줄까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한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둔촌주공이 상징적이라는 건 둔촌주공이라고 했기 때문인데 그 외의 분양단지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라는 것은 또 풀어줄 수는 있더라도 글쎄요. 지금은 은행권 자율에 맡겼는데 지금 은행권에서 대출 규제 강화하고 플러스 최근에 이제 금리까지 다시 올리고 있죠. 이라는 것은 여기에 다시 관치로 개입을 한다든가. 근데 말한 지 둔촌주공이면 2달인데 2달 뒤에 바로 풀어주면 안 돼요. 왜냐면은 11월에 그렇게 계획했다가 안 풀어주네 하고서 급하니까 딴 데 알아본 사람들, 그래가지고 수요가 빠지면 안 되니까 적어도 11월 초에는 풀어야 될 텐데 10월 말이나. 그러면 그 자율에 맡기겠다 말한 게 이번 달에 한 달도 안 돼서 말 바꾸는 셈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그런 식으로 개입하겠죠.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겠죠. 실수요는 풀어줘야 뭐 전세대출 풀어줘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텐데,
어쨌든간 되게 해주더라도 지금보다는 강화된 상황으로 될 겁니다. 그 가계부채 문제 터지기 전보다 훨씬 더 강화돼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매매 시장, 그 다음에 전세 시장이 심상치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개소리다. 한 유튜버가 말하기를 공급 자체가 부족한데 규제로 매매를 틀어막으면 결국 전세가 월세로 몰리고, 자, 첫 번째 오류가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몰리면 전세값이 오르고, 그래서 매매가를 부추겨서 무조건 집값은 올라간다. 첫 번째, 매매를 막았어요. 그러면은 매매 수요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자, 다주택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갈아타기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무주택 수요가 있죠. 자, 그러면 매매가가 떨어지면 다주택 수요는 안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다주택 수요는요, 내가 세 채, 네 채 사다가 더 안 사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전월세 수요로 옮겨갈까요? 안 옮겨갈까요? 전세 수요가 되진 않죠? 갈아타기 수요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A집을 팔고 B집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B집으로 못 가게 됐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이 집을 그대로 팔고 전세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집을 팔고 전세로 간다면 이 집을 사는 수요는 전세 살다 온 사람이든가 아니면 딴 데서 갈아타기 한 사람이죠. 그럼 전세 살다 온 사람이면은 수요 하나 늘어나고 하나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또이고 갈아타기 한 사람이라면 또 그 집을 사는 갈아타기 수요라든가 전세 수요가 있을 거고, 결국엔 수요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주택 같은 경우는 매매하려다가 그냥 전세 살았어요. 그럼 그 전에 그냥 전월세 산 건데 그 전에 이 사람은 원래 전월세 수요였던 거죠. 매매하려고 했다가 말았다고 해서 수요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전세 수요가 유입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독립 수요들이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부모랑 같이 살다가 일자리나 학업을 토대로 새롭게 전월세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예요. 이거 나올까요? 전보다 안 나오면 안 나왔지 더 나오진 않아요. 청년층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 늘어나는 것 중에서 태반은 뭐냐면요, 명의분산한 거예요. 그래서 가구 수가 제일 많이 늘어났을 때가 아이러니하게도 언젠지 아세요? 경제 막혀가지고 이사도 잘 안 다니고 무서워서 잘 안 나돌아다니고 부동산도 그래서 안 다닌다 라고 말했던 코로나 터진 2020년이 가구 수가 제일 많이 늘어났다. 왜? 12, 16세 책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멸실 수요. 전세를 살았는데 내가 살던 집에서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보통 수요가 나오면 그게 매물로 나오죠. 근데 수요가 나왔는데 매물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재건축 또는 재개발할 때. 근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만큼 되고 있나요? 안 되죠. 지금 건설사들 죽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사비 많이 줘도 재건축 재개발 안 한다고 하죠. 열심히 예전만큼 안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공급 그렇게 많다고 했는데 재건축 계속 때려 부숴야 되고 지어야 된다 하면서 재건축 추진하니 멸실나니까 공급 부족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공급부 족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전세 살던 사람이 그대로 전세 산다고 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난다고 무슨 사람이 플라나리아예요? 분연해요? 그러니까 이 유튜버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개새끼야, 말을 들으라고. 저 영화는 무슨 영화인지 아시죠? 결국에는 지금 뭐예요? 지금은 다주택 매물이 나오고 있다. 가격이 떨어지면 다주택 매물이 나올 테고. 그럼 이 다주택 매물이 나오니까 지금 매물이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전세 매물도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이러고 있는데 매매 전세 매물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고 월세 매물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말이 언제부터 나돌기 시작했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면서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면서부터 MB 정부 때부터 갭 투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그러면서 그 갭 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투기 부추겼던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매매가는 떨어졌는데 전세가가 올랐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가 오르네? 근데 딱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그랬어요. 왜 그랬냐? 그 전에는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 같이 떨어져요.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전세라는 건요, 그 집에 대해서 그 집을 담보로 잡고 내가 대출을 빌려준 거죠, 돈을. 그러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데 빌려주는 돈은 더 늘어나야 된다. 이게 무슨 자본주의의 말도 안 되는 그 신박한 개소리냐.
원래 그래서 매매가 전세가 같이 떨어졌어요. 2008년에 매매가 떨어질 때 전세자금 대출을 풀었기 때문에 매매가가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저 인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매매가 떨어질 때 전세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2008년 그래프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말은 끼워 맞추기죠. 그러면은 언뜻 듣기에는 옳은 말 같은데 언뜻 듣기에 맞는 말 같죠. 근데 자세히 지금 파고 들어서 보면은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동하니까 그대로 전세가 남는데 이게 뭐가 맞는 말이냐? 처음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개새끼야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 때문에 매매가가 위험해지는 거고 또 매매 때문에 전세가가 위험해지는 현상이 앞으로 계속 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